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물린 종목은 그 종목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파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전 조심하기만 해요. 근데 이제 사야 할 때 사이클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역발상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 투자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러면은 혹시 2차 전지나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많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거의 투톱으로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2차 전지도 혹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재미난 게 네. 저도 제 말을 못 지키겠네요. 네.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아마 내년에도 좋을 거예요.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장주 2차 전지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던 그 섹터들은 시장 전체가 빠질 때가 살 기회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2차 전지가 테슬라 발로 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 싼 어, 가격에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성장 투자. 어떤 사람들은 성장주 투자가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성향에서 성장주 투자가 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싼 가격에 담을 기회를 잘 안 줬어요. 기회를 주더라도 되게 단기적으로 하고 바로 올라가 버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쪽 주식들 주가가 빠지는 거를 보신 분들이 선뜻 손이 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손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분들이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알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공부를 했을 때만. 뭐 테슬라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테슬라 용기 있게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다 욕하죠. 지금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물린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 테슬라에 신규 진입하자라고 했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 내서 사면은 아마 언젠간 수익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극복할 거리가 없는 돈벌이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섹터라고 했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투자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턴어라운드, 시클리컬 이런 주식들이 저는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역발상을 요구한 기간이 더 길어요. 그니까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다 보면은 걔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냥 저는 단기간에 수익 챙겨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 성장주가 저한테 어려운 이유는 역발상을 요구한 기간이 더 짧아요. 나머지는 항상 비싸요. 항상 비쌌기 때문에 빠질 때는 너무 크게 빠져요. 음, 테슬라가 고점 대비 75% 빠졌다면서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넣었는데 그게 2,500만 원이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성장한 섹터, 그러니까 그런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섹터가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빠질 때 되게 크게 빠지고 역발상을 요구하는, 분명히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견뎌야 되는 부분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사이클 주식이 더 투자하기 예. 편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원래 투자 호흡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2년을 보유할 각오를 하고 사요. 많이 물릴 땐 3년까지도 보유할 각오를 하고 사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안에 최소 몇십 프로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구간이 꼭 와요. 3년 중에 한 달이라도. 실제로 제가 그 그런 거를 배우게 했던 투자가 파라다이스였는데, 파라다이스를 1년 반을 보유를 했거든요. 1년 반을 보유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다 올랐어요. 어, 나머지 그 모든 구간은 다 손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손실권 동안 뭐 하냐,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은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날 하루가 아니라
그 단기간에 축포를 터뜨려 줄 때 저는 그때 수익을 취하고 나오기만 했거든요. 저는 테슬라 주주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테슬라 주주분들이 지금 정말 마음고생 심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테슬람이랑 가짜 테슬람이 갈릴 거예요. 진짜 테슬람들은 저는 모르지만 어떤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그 경쟁 우위를 제대로 공부를 한 분들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든 간에 테슬라라는 회사를 믿고 지금 인생에 베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100불 넘게 100불 밑으로 빠진대. 그럼 그게 내가 베팅할 기회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베팅하신 분들은 뭐 손실 난 부분도 다 만회를 할 뿐더러 괜찮은 수익을 낼 거고, 근데 가짜 테슬람들은 테슬라 고점일 때 일론 머스크 쿨가이고 뭐 비저너리고 혁신가고 걔만 믿으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자기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나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물렸을 때 저도 심하게 물린 종목들이 있긴 있었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이거를 손절하고 더 수익을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내가 물린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어, 그 심리적인 딜레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심리적인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물린 종목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어, 안 그러면은 그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종목을 다시 공부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게 맞아.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뭐 쓰라리지만 손절하고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아야겠죠. 근데 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물려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더 베팅을 해야겠죠. 평단가를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모든 물린 종목은 그 종목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지금 특히 뭐 개별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목을 완전히 샅샅이 훑어보고 읽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읽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글을 쓰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음. 더 옳은 행동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작가님께서 그 파라다이스 네. 그때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마이너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 혹시 그 사례를 책에도 적어주시긴 했는데 그때 혹시 한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이너스 30% 어, 였나 마이너스 39%였나 마이너스 29%였나 그랬었어요. 그럼 계속 근데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사신 거예요? 예. 평단가를 낮춰서 그런 식이었어요. 어, 이제 아마 한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찍었다가 어, 계속 사고 하니까 말미에는 주가 레벨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제 손실률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했을 때였는데 그때 2018년이었어요. 2018년 당시에 지수 저점이었을 때 또 같이 빠졌었어요,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마이너스 15%였던 게 마이너스 한 19%막 20%인가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눈 딱 감고 왕창 샀거든요. 어, 바로 다음 달에 회복될 거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정치 리스크는 정치로 해결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고비에 사고 그 10월 말에 한중 통화수합 협정 뉴스 뜨고 확실히 카지노 쪽이 갈 때는 화끈하니까요. 그래서 빡 오르더니 마이너스 14%가 마지막 손실권이었는데 한 달하고 반 뒤였구나. 한 달 반 뒤에 80%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렇게 빨리 올라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물을 탈 수 있었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거액의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건가? 뭔가를 더 알아서라기보다는 돈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A부터 다시 막 공부하신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다 봤죠. 그때 막 파라다이스 시티를 배경으로 영화도 개봉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영화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쭉 보고 뭐 그런 손님들 얼마나 간지 막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하고 더 분석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멘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돈 벌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단순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는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어떤 역사의 운때가 맞아질 때 갑자기 이제 괜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일개 개인 주주가 뭘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하고 운때가 맞아떨어진, 사회적인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관용적인 마음, 그다음에 인내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테슬라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거의 70% 이상 이렇게 빠졌는데 테슬라를 만약에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혹시 그런 네. 계획 있으신가요? 진짜 뭐 100불 이하로 떨어지면 네.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요거는 한번 사 볼까.' 요런 생각은 좀 있으신가요? 올해 초에 네이버랑 카카오 뭐 음. 얘기하면서 네이버가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작 지금 18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18만 원. 20만 원 밑으로 빠졌는데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어. 근데 그 이유도 그거였어요. 네이버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음.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를 한 거죠. 근데 네. 테슬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 테슬라가 100% 밑으로 빠지면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아서 테슬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아마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주주분 중에서 음.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어. 편안한 투자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테슬라의 어떤 경쟁 우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분석글을 적으신 게 있거든요. 테슬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면 그분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 네. 2차 전지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네. 들어가기는 쪼금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어 오히려 반도체를 산다. 리오프닝이나 조선이나 네,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살 거예요. 아는 것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 제가 책에도 우리나라 섹터를 한 12개 정도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투자를 해 봤거나 좀 풀로 가지고 있는 건 절반도 안 돼요. 음. 내년에는 그걸 좀 늘리는 걸 제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손실 안 보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로 손 안 댔고요. 제가 아는 것만 손을 댈 뿐더러 아는 거라고 하면은 물려도 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손대지 마시고, 모르는데 좋아 보이면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그 아까 되게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봐도 될까요? 아까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사이클 주식이 투자하기 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PBR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PBR 1 부근에서 사서 뭐 1.7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매도를 이제 생각하시고 매도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나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네. 성장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예. 건가요? 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성장주의 어떤 매수 기회를 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BR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보면은. 근데 제가 PBR을 선호했던 이유는, PBR이 먹히는 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PBR 밴드가 형성이 될 만큼 오랫동안 업력을 쌓여 왔고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기업을 제가 덜 알아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더 어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저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있다고 하고 2-3년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를 오히려 나는 그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사이클 주식을 갖고 한 2-3년 바라보면서 예. 할 시점 쌀 때 사서 딱 어느 정도 오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사고 팔고를 하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파는 거는 항상 그래요. 파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전 조심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인제 사야 할 때 사이클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역발상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사이클 투자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을 기업이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음. PBR도 어떤 주식에서의 지표로 보는 거고, PBR 저점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의미를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PBR 바닥권 가까이 왔어요. 발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막 정강이에서 발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음. 그 상황에서 지난 20년 넘게 동안 삼성전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뭐 반도체 재고 지표가 어떻고, 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안 돼서 빅테크가 다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으로 보고 주식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어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계인 고문해서 뭐 만들었다 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 감옥에 있던 수장이 석방이 돼서 나와서 경영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사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감산을 아직 안 한대요. 감산을 안 한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어요. 왜냐면 '아 아직 버틸만 하니까 바닥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가가 바닥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과 동행한다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힘들다는데 저런 자신감을 보여?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음. '아 그러면은 2년 기다려야 될까 봐. 나는 3 개월만 기다리고 싶은데.' 지금 그 그렇죠. 욕심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욕심인 것 같아요. 예. 계좌를 반으로 쪼개세요. 음. 계좌를 반으로 쪼개고 절반은 그냥 삼성전자 다 때려 넣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음. 나머지 절반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용을 다 해 보세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떤 게 더 나은지. 2년 뒤에 3년 뒤에 결과가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렇게 봤을 때 자기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을,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긴다는 거의 시장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기고 삼성전자를 이기는 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5%도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에 네. 들어오셔 가지고 이 하락장을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과거의 삼성전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하락장 속을 처음 경험하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대로 가다가 진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아 이거 2년 후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올라가는 거야?' 또 이렇게 그거가 말은 하지만 또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또 그 말을 비켜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보셨을 때와 지금에 보셨을 때 삼성전자를 보셨을 때 크게 막 펀더멘탈적으로 달라진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확신을 갖기 어려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딱히 더 나은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하는 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액션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은, 서초 사옥이랑 수원 사업장 앞에 가서 밤에 불 켜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그 봐야 실감이 되실 거예요. 어. 저는 제가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저는 진짜 나이롱 사원이었고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막 개발자 이런 분들 보면은 맨날 밤새고 아니 집에를 안 가요. 옷이 안 바뀌어요. 다음날 미팅 갔는데 옷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옷차림도 되게 후줄근하고 그런데 다 막 스탠포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뭐 포항공대 나오고 막 그런 엄청난 인재들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 분들은 이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지금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콘텐츠가 다 데이터고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고 어떤 새로운 용량이 쌓이고 있는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망할 사업인가.' 음. 그러네요. 그런 걸 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1초 1초가 계속 갈 때마다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